여러분, 한국은 외국인들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최빈국이자 후진국인 나라입니다. 저 박사님, 지금 말씀은 방송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한류 거품에 속은 전 세계 사람들을 구하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실과 너무 정반대인데요. 이제 그런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미국에 있는 CNN 방송국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한 중국인 박사가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급히 강연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연장의 외국인 시민들은 이곳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은 것이냐며 중국인 박사의 강연 중단을 막아선 채 단체에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강연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레오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을 따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체를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던 저는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아시아 지역의 문화에 꽤 익숙한 시민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한국 여행도 꽤 자주 경험하게 되었죠. 한국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부유한 친구들이 많았고, 특히나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높은 치안이 보장되는 인프라 시스템과 편리한 교통 편의 시스템은 제가 한국에 대한 이민을 직접 생각하게 될 정도로 정말이지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중국인 박사 때문에 저희 나라 CNN 방송국의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프로그램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날은 저희 박사님이 외부학회 참석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날이었고, 박사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 또 다른 사람이 하루 정도 대신 강연을 해줄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석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연장에 앉아 1일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중국인 박사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다른 미국 출신의 박사님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지만 그 중국인 박사님께서는 뜬금없이 한국인들의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체를 알려주겠다는 발언은 물론 현재의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기괴한 강연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인 박사님께서는 한국인들의 배달 시스템과 가난을 엮는 기괴한 발언마저 내뱉었고, 강연장에 저를 포함한 다른 시민들은 그 박사의 발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오늘 제가 제안받았던 강연은 마케팅과 관련된 강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 마케팅을 통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외부적인 거짓 이미지 메이킹을 심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난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을 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죠. 아마 이곳의 많은 시민들은 최근 한국과 관련된 외부 드라마나 한류라는 트렌드를 통해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드리자면 한국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편리한 배달 시스템을 통해 가난한 한국인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70%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시켜먹고 남은 배달 음식을 주워 먹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거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음식의 기본이 되는 쌀마저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외국인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나 마찬가지였고, 이와 반대로 그때 당시 위대한 국가 중국은 각종 소고기와 돼지고기까지 평범하게 식탁 위에 오르는 부유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과거 그러한 시점에서 고작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면서 지금 중국보다 부유하다고, 그리고 중국인들보다 비싼 음식을 꽤 자주 먹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과대하게 포장된 고기 문화나 음식 문화는 한식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한류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면 비싼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한국의 이미지 메이킹에 속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한국의 한우에 대한 광고나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삼겹살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고 TV에 나오는 매체를 통해 상추의 고기쌈을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고작 그 나라의 인구 중 10%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10%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0%의 한국인들은 지금 엄청난 식량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들은 쌀과 고기가 부족해 매일매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식량 문제를 숨기기 위해 오히려 한국은 배달 음식의 시스템이 잘 잡혀 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내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경우 배달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며 배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리고 심야에도 안전한 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바로 한국인들의 극단적인 식량 문제를 숨기기 위해 모두가 집에서 음식, 문화를 해결하는 강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배달 시스템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한국인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국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금방 외부 요인에 들통나는 이유가 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한국인들은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받아서 먹거나 중국인이 거주하는 집의 주소를 알아낸 뒤 그 중국인이 시키는 배달 음식을 훔쳐서 먹는 방법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어쨌거나 한국인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인들은 비싸서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는 음식 배달 시스템을 중국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부유한 중국인들은 매번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속임수를 찾아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중심 도시 서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제 말을 믿지 않는 시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쌀도 부족하고 고기도 부족하고 월급도 부족한 한국인들이 어떤 생산 방식과 돈이 있어서 그 비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중국인은 물론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가서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문 앞에 무조건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놓여 있는 것 자체가 가난한 한국인들이 음식을 먹고 가라는 중국인들이 베푸는 일종의 신호이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곳의 외국인 시민들은 한국의 식량 문제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고 만약 한국으로 가더라도 꼭 문 앞에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남겨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한국으로 갈 시간에 중국으로 오세요. 진짜 부유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고 한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식량 부족 국가니까 말이죠. 중국인 박사님께서는 마케팅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뜬금없이 현재 한국이 심각한 식량 부족 국가라는 말과 함께 지금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남긴 음식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고 박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에는 엄청난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사님의 발언이 도저히 상식적인 강연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은 물론 한국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국인 박사님께서는 교묘히 중국에 대한 반대 상황을 설명하시며 은근슬쩍 중국이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저는 박사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저희 CNN 방송국 시민신고센터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박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주장이 분명했기에 제 선택에는 변함이 없었고 특히나 한국을 꽤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저 중국 박사가 쫓겨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야 참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그러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도저히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대뜸자리에서 일어나 박사님, 혹시 지금 여기서 망신을 당하고 싶다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더 이어나가세요. 저는 한국을 꽤 잘 알고 있는 시민이고 부모님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박사님의 주장은 정상적인 박사의 발언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라고 육성으로 소리쳤고, 놀랍게도 강연장에 많은 시민들은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환호성을 보내줬는데요. 중국 박사님께서는 저의 공격적인 반박에 크게 당황하셨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머리를 긁적이셨고,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박사님의 기괴한 발언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재반박이 이어지기 시작하자 박사님은 급히 강연을 종료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지금 박사님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는 지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고, 이러한 명단에는 한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최근 24년도 고품질 식량 생산량 순위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 나라인데, 어떻게 식량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한국은 오래전부터 농경산업을 꾸준하게 유지하며 현재까지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엄청난 농경산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식량 자체 생산 국가가 식량 부족 국가라니. 지금 도대체 어떤 정보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감도 잡히지 않네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중국의 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구 도시에서 약 60% 이상 노숙자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더 위험한 식량 부족 국가 아닐까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이러한 경제 문제와 식량 부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가짜 음식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나요? 박사라는 사람이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사실은 저희 방송국 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남긴 음식을 한국인들이 먹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맞는지 의심이 되네요. 아니면 단지 본인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인가요?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은 디지털 산업 수출과 평균적인 1인 GDP 비교에서도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만으로도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특히나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 출신 외국인들이 모인 이곳 방송국까지 와서 그러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은 보면 비열한 선동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한국이 왜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최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시민입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 확장 이익을 얻고 계시고, 이는 한국의 디지털 산업 능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박사님이 주장하신 한국의 배달 시스템에 대한 논리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은 당신들이 발생시킨 바이러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빠르게 1인 배달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지금 한국은 단순한 음식 배달은 물론 약 배달과 물품 배달까지 단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놀랍고도 편리한 물류편의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도대체 이러한 물류 시스템의 발전과 남긴 음식을 먹는다는 주장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소위 한국에서 단순한 생산시설을 다루는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하고 한국인들과의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훨씬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은 1차 노동자에 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인가요? 아무런 연관관계도 근거도 없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박사님께서 단순히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식량 부족이라는 키워드로 프레임 작업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쌀 생산량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박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음식의 기본이 되는 쌀조차 한국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24년도에만 한국은 420만 톤에 달하는 쌀을 생산해냈습니다. 특히나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좋은 한국은 지역마다 특산품에 해당하는 특별한 쌀들이 있고, 이것들은 모두 해외로 수출되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최근 미국에서 큰 열풍이 불고 있는 쌀에 대한 음식 문화도 결국 한국이 있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음식 문화입니다. 즉 지금 한국은 한 나라의 음식 문화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식이라는 카테고리로 혀와 눈까지 즐거운 새로운 즐길거리를 생산해내고 있죠. 그런데 만약 박사님의 주장대로 한국이 정말 식량 부족 국가였다면 이러한 문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요? 박사님처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즐기는 기괴한 음식, 문화를 해외로 널리 알리려고 했고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건 중국인들만이 즐길 수 있는 기괴한 음식, 문화에 불과한 것은 물론 맛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식이라는 문화 자체의 힘은 계속해서 낮아졌고 심지어 비위생적인 중국인들의 음식 문화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바이러스의 문제 또한 여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히려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가난한 중국인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완벽하게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라는 말이죠. 박사님께서는 저처럼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시민이 여기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연장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한국은 중국보다 더 선호되는 국가인 것이 분명하죠. 더 망신을 당하시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시거나 중국이 식량 부족, 가난한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대학 생활 중 난생 처음으로 박사에게 대들었고 그 박사 같지도 않은 중국인 박사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한국과 관련이 있는 한국인이냐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인 박사는 오히려 중국이 가난하다는 말에 당황한 것인지 저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전부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시민으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던 저였기에 강연장의 시민들도 박사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박사는 한국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인지 자기가 한국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한국인들을 자주 봤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며 난리를 치는 모습까지 보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나 역겨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중국 박사의 황당스러운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난생 처음 보는 한 중국인 시민이 그 박사의 편을 들며 오히려 강연장에 있던 시민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CNN 방송국에서 단 한 명의 중국인 시민도 마주친 적이 없었던 저는 그 중국인 시민에게 시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그 중국인 시민은 제 말을 끝까지 무시하며 박사님이 있던 단상으로까지 나가 또다시 한국에 대한 폄하 발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시민의 말이 시작되기 무섭게 오히려 강연장에 있던 시민들은 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중국 박사님의 발언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저는 위대한 중국인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애초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앞에 중국 박사님 발언이 진실이고 그것을 반박한 외국인 시민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중국인이라서 이런 옹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식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진실을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와 박사님은 한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알리고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위대한 중국 출신의 부모 같은 마음으로 한국을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한국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외국인 시민들은 저희 중국인들의 기부활동을 방해하며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죠. 이곳의 모든 외국인 시민들이 혹시 한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그 어떤 국가가 보더라도 완벽한 식량 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저희 중국만 하더라도 오리고기와 박쥐고기가 흔한 요리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잖아요. 중국인 시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에는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들이 터져나왔고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불과 얼마 전 저희 방송국에서는 한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전통 음식인 삼계탕과 백숙,
심지어는 한우와 삼겹살을 직접 구워서 먹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물론 그때 당시 한국 요리사분께서는 한국은 오늘의 음식들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와 식당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며 이미 설명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시민은 이러한 한국의 진실을 전혀 모르는 듯 뜬금없이 한국은 박쥐고기가 없으니 식량 부족 국가라며 난리를 쳤고 그 모습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떼를 쓰는 혐오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어요.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난리를 치던 중국인 시민에게 웃음의 이유를 알려주기로 했고 역시나 중국인 시민은 진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얼굴까지 붉어지며 강연장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박쥐고기를 먹는 나라는 오직 중국밖에 없지 않나요? 실제로 저희 방송국에서는 얼마 전 한국 요리사님이 직접 와서 한국의 전통 요리들을 조리 과정부터 맛과 가격까지 전부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식량 부족에 대한 말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삼계탕이나 삼겹살을 한국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게 먹어볼 수 있다며 저희 시민들에게 맛집을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한국이 만약 당신들과 같은 중국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을 하자면 굳이 맛도 없고 기괴한 박쥐고기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은 이러한 기괴한 음식을 먹는 것에 이상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바이러스 덩어리인 요리 그 자체를 말이죠. 식량이 부족해서 기괴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는 오히려 중국인데 당신들은 아까부터 계속 한국만 깎아내리고 있네요. 원한다면 저희 방송국 구내식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한식을 좋아하는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식은 전혀 없죠.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실질적인 인지도와 국가 파워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만 거짓 발언을 멈추시고 강연장을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저희 시민들은 시민신고센터에 문의를 넣은 상태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이었으면 10분이었으면 처리될 텐데 한국에 가더니 너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됐어? 그냥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 제발. 한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던 딸이 프랑스로 돌아왔는데요. 30살이 넘은 딸과 엄마가 실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이 한국에 가서 폭력적이 되었다면서 엄마는 하루빨리 딸이 그냥 한국으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가족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생을 프랑스에서 살아온 부부입니다. 프랑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프랑스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자식을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뒀어요. 한국을 잘 알았던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쿨하게 딸을 보내줬던 이유 중 하나는 딸이 워낙 속 썩인 적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엄청 잘했던 건 아니지만 언제나 열정적으로 살아서 대학 때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다양한 공모전들도 참여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쌓은 스펙들로 한 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르노 자동차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아시아지사로 본인이 지원을 해서 바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프랑스에 들어오는데 애가 들어올 때마다 사실 피곤해요. 맨날 한국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아니 한국이었으면 10분이었으면 처리될 텐데 아니 한국이었으면 집이 따뜻할 텐데. 나이 먹고 딸의 불만을 듣는 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서 집에 오는 게 그닥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자식들은 떨어져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한 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세탁기가 망가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애를 좀 폭력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프랑스 정도면 유럽에서 일 처리가 빠른 나라인데도 어쨌든 수리하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신히 전화 연결을 해서 일주일 이내로 수리하는 사람이 오기로 약속을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딸이 미친 듯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공들도 자기의 일정이 있으니까 확답을 못 주는 건데.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역시나 한국 얘기는 덤이었고요. 한국이었어 봐. 이미 내일이면 수리가 끝났을 걸 가지고 결국 수리공이 집으로 왔는데요. 부품을 가지고 오질 않아서 수리 일정이 2주일이 더 밀렸어요. 저는 얘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이제 아예 수리공 앞에서 한국어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애가 폭력적이 됐다고 생각해서 얼른 한국에 갔으면 했어요. 이거 말고도 커피집에서도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딸은 커피숍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나 봐요. 저희가 한국을 가봤어야 알죠. 어쨌든 계속해서 프랑스에서 살아온 저희는 프랑스 정도면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딸은 여기서도 답답해했어요.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바리스타들은 빠르게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익숙한 이탈리아 카페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커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차분히 기다렸는데요. 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리스타가 늘어나는 대기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딸은 조바심이 밀려왔나 봐요. 사실 회사에 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휴가 중인데 왜 저렇게 초조하나 했어요. 애가 서울이었다면 길어봤자 10분이면 커피가 서빙되고 다 마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어이 소리를 질렀어요. 얘 그만 좀 해라. 너 때문에 내가 다 피곤해.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효율성을 따졌다고 그래. 딸은 억울해 보였지만 입을 다물긴 했어요. 딸은 이렇게 커피가 늦게 나오는데도 카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따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할 수가 없어 보였어요. 한참이 지난 후 바리스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푸치노를 건네주었습니다. 커피의 진한 풍미와 크리미한 질감을 음미하며 커피를 즐기려 했지만 이미 딸과의 싸움이 생각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진짜 얼른 애가 한국으로 갔으면 했어요. 애도 딱히 프랑스로 돌아올 마음은 없어 보였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딸이 프랑스에 온 적은 있어도 저희가 한국으로 간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저희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처음 갔을 때는 매 끼니가 도전이었습니다. 용감하게 김치에 손을 뻗었다가도 매운맛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김치를 물로 씻어내고 물 3잔을 준비해 두었다가 먹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강렬한 맛에 적응하기 위해 미친 듯이 물을 찾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매운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매운맛이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운맛은 우리가 갈망하는 맛이 되었고 한국 문화에 점점 적응해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경험을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딸이 어느 날 컵라면을 선물했습니다. 포장지가 검은색이었고 딸은 맵지 않다고 장담했습니다. 딸은 튀김 우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동과 비슷한 맛이지만 한국적인 느낌이 가미된 면 요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적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막상 맛을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맵지 않다의 정의와 그녀가 생각하는 맵지 않다의 정의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매운맛이 존재하기만 하면 맵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저희한테는 칼국수도 매운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매운맛의 정도를 가지고 맵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됐던 저희한테는 튀김 우동도 매웠어요. 한국인의 입맛을 이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한식이 세계에 입문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매운맛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김치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죠.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김치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 입맛의 충격이었습니다. 사태에 남는 매콤한 맛은 우리가 새로운 미식의 세계로 도약했음을 강렬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선입견에 도전하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런 깨달음 중 하나는 밤에 한국의 거리로 나갔을 때 프랑스에서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험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밤은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활기차던 저녁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민자의 유입과 그에 따른 변화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유로운 산책과 늦은 밤 모임이 많았던 밤은 점차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가 진 후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니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거리를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즐기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친구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야식을 즐기며 밤을 보냈습니다. 도시는 간판과 가로등의 네온 불빛뿐 아니라 생동감과 안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의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와 공포의 기류가 사라진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밤이 숨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었던 30년 전 프랑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득히 멀어진 기억이지만 우리도 밤이 되면 거리에서 웃음과 수다로 가득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대비는 극명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밤이 동지애의 시간에서 경계심의 시간으로 바뀐 반면 한국에서는 밤이 공동체와 기쁨의 시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밤의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와 공포의 기류가 사라진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밤이 숨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었던 30년 전 프랑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득히 멀어진 기억이지만 우리도 밤이 되면 거리에서 웃음과 수다로 가득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비는 극명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이 동지의 시간에서 경계심의 시간으로 바뀐 반면 한국에서는 밤이 공동체와 기쁨의 시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밤거리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그 한 단면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존중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이자 문화적 정신이었습니다. 새삼딸이 왜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고 각 경험은 이 활기찬 나라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층위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아이가 서울 외곽에 있는 유명 아울렛으로 쇼핑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한국 고속도로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익숙해져 있던 낡은 도로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현대적 인프라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잘 포장된 도로는 발전과 효율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프랑스인인 우리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잘 닦인 도로를 보면서 달릴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 상상 이상으로 완벽한 인프라였어요. 우리가 처음 들른 곳은 아울렛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휴게소였습니다. 다리를 뻗고 간단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소라는 일반적인 휴게소의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휴게소는 고급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휴게소는 에너지와 질서의식이 넘치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부터 세계 각국의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했습니다. 휴게소 곳곳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음식 축제에 온 것 같았고 갓 조리한 음식의 향기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소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도 있었습니다. 현지 공예품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 아이들을 위한 게임존, 지친 여행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단순히 운전 중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행객과 현지인 모두가 모여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지였습니다. 저희는 딸아이의 안내를 받으며 다양한 메뉴를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커피를 시켰는데요. 대기번호가 372번이었어요.
하루에 300명 이상이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빠른 속도로 커피가 나왔어요. 프랑스에서 딸이 왜 쏙 터져 있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고 놀라운 나라였어요. 커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동벨은 실로 놀라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음식이 헷갈릴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자기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놀랐어요. 심지어 그 많은 음식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간식을 즐기며 주변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 공간에 퍼져 있는 공동체 의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여정에 따라 이곳을 찾았지만 이 독특한 휴식 공간에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이 경험은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진보와 전통 효율과 즐거움을 모두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와 안전에 대한 감각은 잘 정비된 도로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공간을 설계하고 즐기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울렛으로의 여행은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 현지인들과의 경험 공유, 한국 간식의 소박한 즐거움 등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여행을 진정으로 정의했습니다.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관광 명소를 넘어 현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일상의 경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아울렛에 도착하자 새로운 시각으로 쇼핑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서비스의 효율성에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렛은 해외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를 모두 취급하는 다양한 매장으로 가득 찬 분주한 시장과도 같았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면서 세심한 구성과 직원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와는 전혀 다른 쇼핑 경험이었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고객 만족에 대한 집중. 전반적인 매장 분위기는 우리가 한국 문화와 연관짓기 시작한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옷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저희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옷들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옷들이 그냥 안 예쁜 거였어요. 아울렛에서의 하루와 휴게소 방문의 예상치 못한 즐거움은 한국에서의 여정 전체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인사이트와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옛것과 새것, 빠름과 느림,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균형, 즉 균형의 아름다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또 다른 날, 해가 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딸의 새 보금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국의 일상에 지쳐 무뎌졌던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부모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공공시설에서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에 감탄했고, 이는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따뜻한 이야기는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적 경험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이 부모는 한국 사회의 안전과 편리함, 따뜻함에 감탄하며 딸의 한국 생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향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웃으면서 딸에게 그랬어요. 네가 왜 한국 맨날 외치는지 알겠다. 이런 빠른 나라에서 살면 어느 나라에 가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딸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그런 결혼은 한국 남자랑 할게요. 그 순간 다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 딸을 말리겠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적이는 러시아 대학 식당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활기차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한 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밥도 먹이지 못할 정도로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어떤 정치인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기 싫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 학생들에게 급식조차 주지 못한 나라는 얼마나 절망적일까? 다른 한 명이 궁금해했고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누가 누굴 안쓰러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녔던 샤라라고 합니다.
왜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녔던 이라고 말하냐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했거든요.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조건 대학원은 한국으로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진학을 결심한 이유는 밥인데요. 무슨 밥 가지고 자기 진로를 결정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 밥이 나라 수준을 보여줄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제가 서울에 직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음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한국을 까고 한국이 러시아의 속국인 것처럼 말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태국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밥을 굶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나라야 실제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은 줄 알고 있었죠. 넷플릭스 관련해서 웃긴 얘기가 있는데요. 송중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탈리아 사람이 빌어먹을 러시아인이라는 언급을 한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난리가 났죠. 감히 한국 드라마에서 빌어먹을 러시아인이라는 대사를 언급한 거잖아요. 러시아에서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특히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보이콧하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뜨거운 감자였어요. 모든 러시아인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빈센조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왜 웃긴 얘기냐면요. 러시아 사람들이 공식적인 루트로 빈센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 한국 사람들도 넷플릭스로 빈센조를 봤다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에서 뭐 드라마만 보고 러시아어로 다시 넘어간 걸까요? 다들 불법으로 어떻게든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는 거죠. 세계 디지털 환경을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러시아의 일부 개인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적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소비를 규율하는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광범위한 무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이라는 제약 속에서 살다 보니 외국의 관점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정보의 흐름뿐만 아니라 제 세계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넷이 엄격하게 감시되고 필터링되는 나라에서 글로벌 뉴스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접근은 국영 미디어가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인 사건과 문화에 대해 편협하고 종종 일방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급식은요, 온라인으로 본 식단이었어요. 한국 식당 음식에 대한 첫인상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구내식당 사진은 밥과 김치 맛없는 반찬으로 구성된 식단이었습니다. 진짜 먹을 만한 것도 없었어요. 저는 한국 식당의 음식이 이 정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역시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끼리 농담으로 밥에 대한 불평을 하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 한국 보낸다 라고 말하면서 깔깔대면서 웃었어요. 바보였던 사람은 저희인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먹었던 급식들이 아주 훌륭했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소도시에서 자라다가 대학을 상하이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소도시에서 자랐으니까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 구내식당에서 마주한 현실은 환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대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이어 마주했습니다. 채소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냉동식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위생 문제도 우려스러웠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반찬에서 콘돔이 발견되거나 통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발견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인내심이 바닥나고 불만이 커지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망스러운 대학 음식의 반복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그녀는 대체 가능한 식사 옵션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동안 그녀는 대학 구내식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맛과 기대에 더 잘 맞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외부 식당을 포함한 다른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먹으니까 좀 나았어요. 하지만 건강은 더 안 좋아졌죠. 가격이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되자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대학은 교환학생 등록금이 너무 비쌌고 일본은 지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요. 태국 같은 동남아는 러시아보다 못 사는 나라라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한국 대학이 등록금이 러시아 대학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의아하긴 했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러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왜 한국 등록금이 러시아랑 비슷한가 해서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한국은 다 대충 하는 나라니까. 교육도 대충 하나 보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더 발전을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인천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러시아에서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묘사되는 한국의 모습은 주로 시골. 전통적인 환경 낙후된 지역을 강조하는 서사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한국을 도시개발과 현대화 측면에서 뒤처진 나라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풍경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첨단 인프라 활기찬 도시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높고 매끈한 고층 빌딩과 잘 정비된 거리는 발전과 번영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도시 생활은 홍대 같은 지역의 트렌디하고 젊은 분위기부터 북촌, 한옥마을 같은 곳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각기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지역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광범위한 지하철 네트워크를 포함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청결한 편리함은 고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울은 현대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든 도시였습니다. 서울을 탐험하면서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서울이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기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본거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부터 거의 모든 곳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까지 기술 발전에 대한 서울의 노력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세운 계획은 대학 구내식당의 부족한 음식을 기록하고 비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영상을 보내줄 생각에 신이 났었어요. 하지만 한국 대학 구내식당에서 만난 음식은 놀라게 했고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먹어본 저는 제공되는 음식의 질과 다양성 맛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식당의 음식은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맛도 풍부하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각종 김치 등의 음식은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식재료의 신선도와 음식 하나하나의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역력했고 이전의 대학 구내식당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입니다. 야채는 항상 신선하고 육류는 잘 손질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에 대한 이러한 집중은 식욕을 돋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선호를 심어줍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이 이상의 퀄리티가 계속된 학교 식당 급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일은 저는 맛있다고 먹는 학식을 한국 학생들은 맛이 없다면서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걔네는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급식이 그립다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고등학교는 급식이 달라 그랬더니 애들은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맛있게 나온다고요. 저는 역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와,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냈겠다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들 입에서 나온 말이 놀라웠어요. 다 무료라고요. 한국은 교육비를 안 낸대요. 사립학교에 가지 않는 이상은 교육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러시아에서 묘사하는 한국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러시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서술과 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제 글은 관심을 끌었고 매일같이 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괴롭힘만 당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홈페이지에서 아이디가 삭제되고 매일 검열당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친절함과 존중과 예의에 대한 사회적 강조는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배웠던 한국인은 러시아인에 대해 복종적이고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자유와 활발한 시민 참여는 저희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엄격하게 제한되는 자유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고 정치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열리지 않는 이상 러시아의 발전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학교에서 토론을 할 때도 저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토론을 할 때는 다들 목소리가 커지고 일단 내 의견을 먼저 소리 지르곤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저희 목소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항상 신경 쓰게 되었어요. 제 목소리나 성조가 남들보다 높은 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목소리를 신경 쓴 결과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큰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사실 시민의식으로도 할 말이 많았어요. 러시아에서 한때 유행했던 바지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엉덩이를 드러내는 바지였어요. 길거리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바지였죠. 한국에서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길거리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위생 상태나 시민의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아마 러시아를 가보시면 알 거예요. 새치기가 문화일 정도니까요. 저는 러시아에 대한 충성심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잃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저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환멸에 시달렸고 자신이 배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되었거나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러시아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아본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한국이 살기 좋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위험한 게 있어요. 저는 한국을 올 수 있었으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독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평생 가져온 신념을 버려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도 한국이 더 살기 좋다는 것, 시민의식이 더 높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인정하기가 싫을 뿐인 거죠. 단순히 경제력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 교육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러시아는 더 망할 거예요. 우민화 정책을 완전히 성공했으니까요. 발전할 여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 제품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는 러시아인들의 소비자 행동과 선호도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에는 눈에 띄는 모순이 있는데 이는 재미있으면서도 현대 러시아의 문화와 소비자 정체성의 복잡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러시아 제품 전통 발전에 대한 대화에서 종종 표현되는 국가적 자긍심과 같은 러시아적인 모든 것에 대한 열렬한 찬사를 보내요. 러시아의 유구한 역사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한 러시아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제품에 대한 이러한 애정이 외국 제품, 특히 미국 제품에 대한 명백한 열광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와 애플과 같은 미국 브랜드는 많은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소유하고 전시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 명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키 운동화와 아이폰은 단순한 기능적 아이템이 아닌 패션 아이템이자 부의 지위처럼 느껴지거든요. 아이러니한 점은 러시아 제품에 대한 찬사가 넘쳐나지만 소비자 행동의 현실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제품 러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에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제품, 특히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강해 현지 경쟁 업체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아이폰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러시아일걸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 와서 러시아의 모순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어요. 덕분에 러시아에서의 교육을 계속 받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의 교육을 받는 게 더 맞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죠.
밥이라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는 이게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러시아는 누군가는 길거리에서 굶고 있고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살이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도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심지어 잘 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한 나라예요. 결국 저는 러시아 대학에서 원래 언론학을 전공했었는데 이 언론학이 러시아에서는 진정한 언론학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금은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석사 학위를 받는다면 저도 러시아인이지만 언론인으로서 인정받고 국제 언론사나 한국의 언론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